이거 만우속 좋은 겁니다, 그건. 노예 경제 체제는요. 예. 제가 왜 이러냐면, 경희대에서 어떤 원어민 교수가 자꾸 뭐 한국의 노비 제도가 어떻고 뭐 이걸 갖고 비판을 하길래, 저도 같이 이제 미국의 노예 제도 갖고 계속 이제 맞짱 뜨느라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거긴 노예가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많을수록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노예제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노비 국가가 아니에요. 노비는 죄를 짓는다든지 일시적으로 과오가 있어서 노비 신분이 되는 건데, 노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흔들립니다. 노비는 병력 의무도 지지 않고 일체의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 천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농사도 짓지 않게 되고 병력 의무도 지지 않게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흔들리죠. 양민청이 두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평민청이. 그게 이제 조선의 힘이 되는 건데, 그게 후반기에 들어가서 종부, 종모 뭐 이래가지고 많아지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노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건 노예제 국가입니다, 그거. 대다수의 노예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국가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미국도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해방시키고 했던 거죠. 그 맥락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노비가 양산되는 구조가 하니까 흔들리는 거고, 연료가 양산되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여자들이 뭐 특별히 뭐 낭만적인 사랑을 좋아해서 남편 죽으면 따라 죽고 이게 아니죠. 다 비슷하겠죠, 뭐. 낭만적인 사랑은 지금 뭐 라트라비아타나 토스카나 이 서양 오페라 보면 전부 죽어요. 아름답긴 한데 우리의 삶과는 상당히 다르죠. 낭만적인 사랑은 목숨 바쳐야 되는데요. 목숨을 바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목숨 바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재가를 자꾸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재가를 바로 금지시키기가 어렵고 재가녀를 차별하게 되는 거죠. 재가녀의 자식들은 2번 시집가서 뭐 3번 시집가서 낳은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합니다. 재가녀 금고법이에요, 그게. 그런가 하면 아예 부녀자 재가 금지법을 만들죠, 나중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그냥 연령인 거죠, 뭐. 그냥 수절 과부가 되는 건데, 수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 가게 해놓고 무슨 수절입니까? 아니 뭐 죄가를 못 하는데 무슨 수절이에요, 그게? 수절이라고 하는 게 남편에 대한 지절, 절개를 지킨다는 건데,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지, 누가 막지도 않는데 지키는 게 수절이지, 이미 막아놨는데 그게 어떻게 수절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수절은 당연한 거고, 죽어야 연료로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료가 양산이 되는 거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 구조 속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유교였는데 막지 못했으니까 유교의 죄가 없다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런 구조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런 거 없었다, 이건 내무원여. 안에서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다. 호색할 테니까 다 인간이 다 시집장가 보내주고 제가 시키고 했다는 얘기예요. 내무원이.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다. 그리고 외무 광부라. 밖으로 광부가 없었다. 빈 지아비가 없었다. 비어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옆구리 실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 거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짝지어갖고 서로 호색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럼 네가 호색하면 백성들도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제나라 왕은 이제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게 뭐 결국에는 성적 방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이 이제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경계는 계속 나옵니다. 후세에도요. 그 이제 다음 얘기는
잠깐 쉬었다 하기로 하고, 아무튼, 거기 보시면 이제, 선왕이 뭐냐면 자기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 사랑할 겨를이 없다 이랬는데, 맹자가 이제, 옛날 태왕도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고, 또 백성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해서, 안으로 원망하는 여자가 없고, 밖으로, 옆구리시는 남자 없었다. 당신이 여자를 좋아한다면 백성들과 함께 해라. 그렇다면 호색하는 게 왕도 정치하는데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선왕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점점점에. 근데 어쨌든 태왕과 제나라 선왕이 둘 다 여자를 좋아했지만 한 사람은 성년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 한 사람 제나라 선왕은 부끄러워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잠깐 쉬었다가요. 나머지 주지육림 유상곡수 보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재물, 용맹, 여색,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문왕이나, 무왕이나 공유, 태왕, 이런 사람들은, 용맹을 좋아하고, 호색하고, 또 재물을 좋아하고 이랬지만, 선왕과는 이제 달랐죠. 다 같이, 똑같이 호색하고, 똑같이 용맹을 좋아하고, 똑같이 재물을 좋아했는데, 문왕이나 태왕이나, 공유는 칭찬받고, 그리고 선왕은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경우, 놀고 즐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왕인데, 주왕과 함께, 주왕과 늘 같이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달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 걸왕이 있는데, 이 걸왕과 같이 따라다니는 여자는 이제 말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왕, 주나라 여왕이 또 나라를 망쳤는데, 여왕과 함께 이야기되는 여자는 이제 토사라는 여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질탕하게 논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주왕과 달기가 주지육림. 주지육림의 고사는 다 아실 텐데요. 이주위지하고, 사기, 은봉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을 가지고 위지, 못을 만들고, 또 이유위림, 육고기를 가지고 위림, 숲을 만들었다. 근데 함께 즐기지 않은 거죠. 이제 이 주지육림 하면 이제 가장 방탕하게 즐긴 대표가 이제 주지육림인데, 이런 주왕이나 걸왕 같은 폭군만 이렇게 놓은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놓은 게 주공도 비슷하게 놀았어요. 주공도 이른바 이제 낙양을 경영하고 나서, 낙양을 세우고 나서 술 마시고 놉니다. 이제 그게 유상곡수예요. 유상곡수라 하기도 하고, 곡수유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곡수유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유상은 술잔 상자죠. 술잔을 흘려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굽이진 물에 술잔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굽이진 물가에,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술잔을 흘려보내면 그 술잔이 이 곡수를 따라 흐르다가 어느 곳에 이제 멈추면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는 식이에요. 이 유상곡수연도 보면은 주지육림 못지않게 호화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이 왕해지요. 왕해지가 난정기의 유상곡수란 말을 쓰거든요. 난정이라는 곳이 이제 곡수유상이에요. 지금 그 절강성 소홍에 가면 난정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상곡수 이렇게 술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주공이 그렇게 했던 것을 흉내내서 왕해지 시대 황제도 저기서 같이 이제 이 수계사 하면서 유상곡수연을 즐긴 거죠. 그러니까 주지육림의 연회나 유상곡수의 연회나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대로 또 물려져서 조선시대 연안 박직원도 유상곡수연을 만들고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그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주지육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요. 나이 어린 성왕을 보조하여 주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아 육아의 성인으로 칭송받는 게 바로 이제 주공희단이죠. 이 주나라의 동적 근거지 낙양을 경영하고 나서 유상곡수를 만들어 놓고 연회를 베풀며 즐긴 겁니다. 유상곡수라는 게 굽이진 물가에 앉아서 술잔을 띄우면 술잔이 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물가에 닿으면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시를 읊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포석정이 있죠. 그것도 이제 곡수유상입니다. 근데 뭐 신라가 한참 전성기일 때는 그게 아름다운 문화적 행위였을 텐데, 뭐 나중에는 이제 경희왕이 거기서 피살당하죠. 이게 얼마나 운치 있는 놀이인지는 후세에 왕해지가 난정에서 논일 때 유상곡수에서 술 마시고 시를 지은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라 귀족들이 포석정을 만들어 놓고 논 데서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술 더 떠서 조선의 박지원은 안의현의 현감으로 가거든요. 그 현감으로 갔을 때 공작관도 짓고요. 공작관을 짓고 나서 공작관 문고 서문에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공작관에다가 물기를 끌어 들여가지고 굽이진 물기, 곡수를 만들어요. 굽이진 물기를 만들고 연잎을 따서 술잔을 실어 보내면서 놀았습니다. 적연엽이 승배하여 이범일유라는 표현이 그 공작관 문고 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적연엽. 연엽은 연꽃 잎사귀죠. 연꽃 잎사귀를 적 따서 이 승배, 그 위에 술잔을 올려놓는 거예요. 연꽃 이파리와 함께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범유류, 둥둥 떠서 흘러가게 하다가 그게 이제 어디에 닿으면 이제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글을 짓고 뭐 이러고 노는 거예요. 이게 뭐 거의 유상곡수 최종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지금은 그 안의 초등학교 자리가 됐는데 뭐 공작관이나 뭐 이런 게 흔적도 없어요. 유상곡수 흔적도 없어서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없애기를 참 잘 없애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공이 즐겼다는 이 유상곡수도 술로 연못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술을 즐겁게 마시기 위해 흐르는 물기를 인공적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든 겁니다. 난정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포석정도 그렇고 연암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 유상곡수연 또한 주지육림연 못지않게 성대한 연회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유상곡수라고 하면 세련된 문화적 행위로 인정받아서 후세의 뜻있는 선비들이 앞다툼에 따르려 하고, 주지육림이라고 하면 폭정의 상징으로 여겨 한결같이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비난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네. 비슷한 이야기가요, 그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뭐 유상곡수연과 호색하는 왕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데, 화왕계요. 화왕계 누가 지었냐면 설총이 지었어요. 설총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설사예요. 근데 이 설사가 누구냐면 원효대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원효대사 아들이죠. 설총이.
그 원효대사가 어떻게 스님인데 그것도 중국으로 유학 가려고 하다가 토굴에서 잠을 자고, 우리가 아는 버전은 이제 주로 해골물인데, 해골물은 구전되는 이야기고, 송고성전 그 기록에는 토굴 속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굴 속에서 잠을 잤을 때는 편안하게 잤는데, 그 다음날 번듯한 집에서 잘 때는 온갖 번뇌에 시달렸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원효가 깨닫죠. 우리도 토굴 속에서 잠을 한번 자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깨달았으니까 이제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는 실계를 하죠. 실계는 우리 보통 쓰는 말로는 파괴입니다, 파괴. 파괴를 하죠. 원효는 파괴성인 겁니다. 파괴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탄받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데, 계율을 어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계율을 어긴 자. 근데 계율을 왜 지키는 거죠? 계율은 수행이잖아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수행은 왜 하죠? 상구보리,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각해서는 이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실계해도 됩니다. 파괴해도 됩니다. 각 못한 사람은 이거 지켜야 돼요. 각 못한 자는 지탄받아야 되는 거고 마땅하고요. 각했으면 이제 이게 필요 없다. 이게 불교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 평생에 3번 깨달았다. 그 3차 각이다. 삼각, 3차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번 깨달았을 때까지도 원수와 함께 사는 것 같았다. 이래요. 고려시대 진울이요. 선문의 개조죠. 3번째 깨닫고 나서 마침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2번째 깨달았을 때까지는 자기 안의 그 미움, 적대 세력에 대한 불교 분열상이 심했으니까 그 적대 세력에 대한 미움을 다스리지 못했는데, 3번째 깨닫고 나서 다스렸다. 그리고 이제 도노 점수를 주장하잖아요. 도노는 이제 단박에 깨친다 이런 뜻이고요. 점수는 조금씩 수양한다. 점수는 이제 육아와 통합니다. 조금씩 수양하는데, 진울은 깨닫고 나서 계속해서 수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세기 이 성녀인 성철이 이걸 비판하죠. 점수가 뭐 필요하냐, 이게 깨달았으면 점수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노 돈수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이제 불교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게 불교예요. 깨달은 자는 수행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수단은 필요 없다. 덕어망전이라 이 장자에도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은 필요가 없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이전에 잡기 위한 수단이니까 필요 없다.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 잡아야죠. 오늘 먹을 것도 잡고, 내일 먹을 것도 잡고, 아들 먹을 것까지 잡고, 손주 먹을 것까지 잡고, 뭐 이러다가 평생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장자나 이제 불교에서는 깨닫고 났으면 깨달음의 수단인 수행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성철이 도노만 하고 점수는 필요 없다는 것은 불교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실현을 한 게 돈수예요, 돈수. 돈수의 수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아예 도노 무수라면 모르겠는데, 도노 점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뭐 불교고 뭐고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착해지는 거 봤습니까? 드라마에는 자주 나오던데요. 저는 못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선행을 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조금씩 쌓아가는. 육아식 수양이죠, 그거. 맹자가 호연지기를 기를 때 그렇게 합니다. 집의 소생. 올바른 도리를 하나하나 쌓아서 결국에는 도달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탁 깨닫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가 되면 깨닫긴 합니다. 강제로. 뭐 주사도 깨달았고, 백남준도 깨닫고 그랬죠. 야, 이게 사기야. 뭐 이런 식으로 깨닫고. 내 불장난하다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정말 그거를 불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고요.